감사합니다. 아까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책은 저희 오이코스 인문연구소에서 첫 번째 공저로 내놓은 책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2년 설립되었고요. 학술 세미나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여러 스님들과 함께 생각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들은 한 50여 명 정도 되고요. 일반 시민, 그리고 학생, 그리고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이 책은 8명의 저를 포함한 저자분들께서 각자의 경험, 자기 경험들의 바탕을 두고 돌봄 이야기를 서술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에겐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처음 가제를 정해두고 다른 제목으로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더 나은 제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썼던 그 돌봄 외에 아직도 많은 돌봄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편집부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획 의도를 밝히는 것보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돌봄은 어떻게 비극이 되는가? 31년 돌봤지만 너무 지쳐 장애 아들 살해한 어머니, 90대 치매 노모 숨지자 60대 두 딸도 또 돌봄 비극, 노모 모시지 못하자 피간 40대 자살, 정신지체 아들 치매 노모 입원 피간 자살, 이렇게 쓸쓸한 죽음과 쌀쌀한 세상, 그리고 황혼, 이혼, 독거노인 2명 홀로 죽음맞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돌봄을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갈수록 모든 돌봄 서비스는 결국 동전이 없는 상품 시장에 떠넘겨집니다. 모든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어버렸죠. 육아, 교육, 노부모 돌봄, 간병, 장애 돌봄, 이 모든 것이 각 개인의 재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도생에서 우리는 핵게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돌봄 의무와 돌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에서 자기 돌봄은 조심스럽고 돌봄 대상자에 대한 시선은 따가우며 돌봄 수행자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돌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관해 여러 오해와 평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요? 이 책에서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가족, 사회, 동물, 그리고 생태 문제 모두를 아우르는 것에 돌봄 윤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에는 소외된 이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페미니즘에서부터 생태 문제로까지 확장하여 돌봄을 보편적 윤리로 재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자기 돌봄에서 서로 돌봄, 보편 돌봄으로 이어지는데요. 김서연 스님께서 자기 돌봄을 이야기하셨고요. 김은하 스님께서 보편 돌봄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우리 6명의 저자들이 서로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름이 먼저 있죠. 이제 얼굴도 조금 이따가 스님들 등장하실 건데요. 서문주 스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너무 멀리 계시고 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어요. 아이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예요. 닮았나요? 저는 노인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현순 선생님. 박현순 선생님은 젠더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박문정 스님께서는 가족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우정 스님께서는 장애 돌봄,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또 못하셨던 박지원 스님께서 동물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8명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은 5명밖에 못했지만 저희 5명이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저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은 김나쌤이 좀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김문화라고 하고요. 소설가입니다. 물론 소설이 본업이지만 소설만 쓰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저는 건국대 그 연구소에서 이런 다른 그런 인문학 연구도 같이 하고 지금은 또 우리 월코스에도 같이 합류해가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책도 내고 연구 세미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진행할 텐데 지금 저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5분이 계십니다. 이 책은 저는 이제 보편적인 돌봄 중에 돌봄이 왜 필요하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좀 얘기를 썼고요. 나머지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가족 돌봄,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 동물 그리고 이제 생태 돌봄까지 좀 파트별로서 나눠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좀 순서대로 자기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신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렇게 이런 순으로 너무 또 길면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좀 재밌게 토론도 막 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재밌게. 네. 저 짧게 굵게 하라면 정말 1분, 2분 안에 끝내는 게 제 스타일이라 강의는 2시간 하지만 정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노인 돌봄을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을 하면서 저건 내 거에 사실은 찜해놓고 있었습니다. 찜해놓고 다른 영역을 교수님들 전부 각각의 문제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살아있는 글들이었는데요. 제가 왜 노인 돌봄에 대해서 쓰고 싶었냐면 이제 제가 또 노인이 되잖아요.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먹어가고 있고 나이가 상대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이제 아이들로부터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저는 절대 돌봄은 없다라는 쪽이에요. 어떤 인간이든지 누구나 돌봄을 받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조차도 저는 돌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존재가 내 자녀들에게 힘이 된다면 그게 서로 돌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대 돌봄이 아니라 서로 돌봄이 되는 노인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사실 이건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학술적인 얘기할 때는 얼굴이 안 빨개지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되게 지금 빨갛죠? 술도 안 마셨는데 네. 저는 나이가 들면 아이들하고 같이 살지 말아야겠다. 요즘 근데 저희 나이 또래는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저하고 살면 살수록 저를 걱정해서 저를 돌보려 할 것이고 저를 돌보려 하면 저는 점점 아이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 저에 대한 돌봄 노동 수행을 바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의 삶이 서로를 얽어매게 되는 것을 아니까 저는 이게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왔었잖아요. 전통사회에서
사회에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전통이었지만 지금 사회가 변하고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그대로 답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인이 되어서 또 오래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는 저희 세대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관습이 제 몸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돌봄을 받고 싶어 하게 될까봐 저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그런 생각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을 책 속에서 써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제 책 속에서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살짝 빌어와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김은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문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아이돌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제 경험을 일기처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제 인생에 제가 이제 50대인데요. 한 20여 년 넘게 25년을 아이를 돌보느라고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 시간들을 정리하는 저에게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기르면서 힘들었던, 그리고 이제 육아의 어려움을 스스로 마음에서 몸으로 겪었는데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무의식으로 내려놨던 아픔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새록새록 올라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에센스로 밀도 높게 저에게 다가와서 부부싸움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을 겁니다. 근데 지나간 일이고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고요. 제 일기장을 공개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글이 자기 검열이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숨기고 싶고요. 그런데 딱 하나였어요. 용기 있게 솔직하자. 솔직함이 용기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해결책은 못 되더라도 한 사람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라도 의미가 있자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져 있고요. 부끄럽지는 않지만 좀 초라한, 그죠? 화려하지 않은 저의 과거가 써져 있고, 또 이제 그 엄마로서의 돌봄의 경험이 제가 이제 저에게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이제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돌보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또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침표이자 또 이제 진행형이 되는 글이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어떤 누군가가 함께 공감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 기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윤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현순입니다. 전 사실은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회학 일반에 관련된 책을 쓰자고 해서 이걸 과연 받아들여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전공을 한 것이 여성사였고요. 여성의 역사를 쓰고 싶다면 당연히
어떤 젠더에 대한 의식 또는 그런 불평등을 먼저 감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진주여성민의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열심히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성학을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는 여성주의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굉장히 중속적이었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담당했던 파트가 젠더 돌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아이를 돌본다거나 노인을 돌본다거나 그다음에 뭐 환자를 돌보는 일들은 이미 돌봄의 사회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가정 내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그 아주 일상적인 돌봄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단 하루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남성들은 당연하고 여성들 자신들도 그렇고요. 그다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물론 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이 문화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또는 조건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여성들이 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돌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면 오롯이 내가 다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거나 밀어놓는 건 약간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털어놓다 보니 좀 과격하게 뭐 황혼이혼도 좋다, 뭐 또는 비혼주의도 좋다, 조론도 좋다, 뭐 이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책에도 썼지만 지금은 약간 균열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여성들의 그런 선택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 줄 필요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할 것 같아요. 제도는 이미 다 바뀌었잖아요. 남녀가 동등하게 교육받고 일하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정 내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고 해요. 저는 이 도와준다는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같이 하는 거지? 왜 도와줍니까? 그런데 이전 세대, 저는 사실 이제 뭐 이미 작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50대 중반 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 때는 정말 남성이 어떤 가사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 좀 수치스러워 한다거나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해 보지 못했고요. 신혼 때.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많았었고요. 그것을 결국은 이제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걸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마 남편도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묻긴 하고 남자는 원래 그래. 남자들은 원래 집안일 같은 거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네가 혼자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친정 엄마들은 대부분 그랬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엄마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변에도 무수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공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또 남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공격받을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꺼이 도름 맞겠습니다. 이미 용기를 냈고 뭐 부끄러운 얘기도 일부 있고요. 제 책에도
그다음에 사실은 너무 과감하게 내가 내 표현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아직도 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지금 제가 사실 박사 논문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논문 안 쓰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내실까봐 아직 말씀도 못 드리고요. 다음번 이제 논문 때문에 한번 만나 뵈러 가면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고 제가 딴짓을 좀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었어요. 20대 후반에 시작한 여성운동, 그런데도 그런 여성운동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제가 정말 독립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글에서나마 난 그런 걸 지지해라고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이번에 오이코스에서 또 이렇게 공동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다들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 빼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 제 저자들이 이렇게 양력을 보고 야 저자들 프로필이 너무 화려하다 이러는 거예요. 좀 부끄러워요. 저도 이제 앞으로 좀 화려한 프로필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송우정 선생님께서 장애 돌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손우정입니다. 그 프로필을 신기한 선생님께서 짧고 굵게 써달라고 해서 그래 짧아야 돼, 굵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프로필 정말 화려해요. 저는 정말 애 키운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프로필을 보더니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너 3박 4일 동안 이것만 생각했냐고. 그래서 제가 제일 거창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애 돌봄에 대해서 썼는데요. 성과라고 하면 제가 한 동네에서 한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가씨 때부터 거기 살았는데 제 이제 큰애가 딸이고 26이고 둘째 아이가 22살이고 장애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 신자금을 통해서 복합 장애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장애 선고를 받고 의료 트랙을 타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이런 뭐 절망이라면 절망일까요? 그걸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주민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소문을 들으시고 책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꼭 사서 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재미없는 책을 읽으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장애 아를 키우는 그 부모의 표정이 아니었다. 갑자기 좀 목소리가 상기되네요. 그래서 그 장애 부모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장애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책을 꼭 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책을 주변 분들이 읽고 만약에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같이 했던 주민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각의 새끼돼지 얘기를 제가 장자의 새끼돼지 얘기를 하면서 시각에 지배받지 않고 형체에 지배받지 않고 뭔가 정상인들과 다르게 생겨서 시선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형체에 지배받지 않는 새끼돼지는 그 어미와 품을 교환하며 체험을 경험하며 몸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갔다.
말씀도 하셨고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반에 장애아가 왔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랬대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그 장애애가 우리 반에 왔는데 우리 애가 너무 힘들게 됐다. 너무 재수없다. 걔가 왜 우리 반에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 책을 보여줬대요. 너는 1년만 지나가면 되지만 그 엄마는 고민을 이렇게 평생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천연이거나 그렇게 큰 재난이거나 그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발달 장애 아이들이 거의 매년 15% 이상씩 태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애가 무슨 폭탄 돌리기여서 나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TV나 매체에서 장애를 소비하는 방식들은 여전히 장애가 부모의 모성에 의해서 그 아이가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장애 부모한테는 엄청난 재난이 되고 영호 같은 신화는 정말 장애 엄마들에게는 너무나 의지를 꺾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애도 극복될 수 있고 장애도 모성이라고 하는 신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장애가 능력주의가 되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그래서 장애아는 왜 태어나자마자 정상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치료실만 돌아다녀야 되고 오롯이 그 아직까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의학이나 공학의 부모들은 치료를 팔려야 되는지 그리고 희망 공을 당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다. 이 아이들도 게을러도 되고 그 부모도 게을러도 되고 태어난 이상 그들의 주권과 행복을 누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저는 제가 글을 쓰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해를 해주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있는 보편 돌봄에 관한 꼭지를 썼습니다. 오늘 마침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의 8분인가 중에서 이 남자 글자는 저밖에 없어요. 사실 원래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기획할 때 저는 별로 이렇게 참여할 생각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 어쩌면 선입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돌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좀 안 했던 탓도 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어쩌면 저도 어떤 돌봄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약간의 그런 저도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봄이다 하면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대상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활동을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데, 그때 돌봄 대상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회적으로는 좀 약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아이들 육아 활동이라든가 그런 아픈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 활동이라든가 또 그런 장애 아웃을 돌보는 일이라든가 등등 사회적으로 약간 그런 약자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활동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노동은 약간 사회적으로 좀 뭔가 생산적으로 회사 출근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무직이든 혹은 제조업체 공장 가서 차를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그런 제조업체에서 노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뭔가 GDP를 올리는 일이잖아요. 그런 생산적인 노동이라는 것은. 그런데 돌봄 활동은 그런 사회에서 필요한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에 대해서 돌봄을 활동하는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예를 뭐 요양보호 서비스라든가 등등 돌봄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평균 임금이 훨씬 굉장히 낮거든요. 낮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돌봄이라는 문제가 좀 주제화되기 시작한 것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막 사회가 사실상 모든 활동이 올스톱되고 돌봐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뭐 등등 그런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이 돌봄이라는 문제가 그 사회와 사회적 의지로 부각이 되고 저도 그때 처음으로 어쩌면 이런 돌봄이라는 문제 약간 그런 신문 기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런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라는 게 제가 좀 일어서서 얘기하는데 이 불빛이 너무 제 정면을 찌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좀 피해가지고 그냥 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돌봄에 관한 돌봄 그런 수행이라든가 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들 중에 실제로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돌봄 문제는 별로 우리 나라는 별로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흔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고향이 저기 이제 여기는 진주지만 저는 경상북도 그 대구 옆에 영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거기 그 소도시에서 살았는데 저도 경상도랑 좀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아예 부엌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남자가 왜 부엌에 가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어쩌면 지금도 자취생인데 그러니까 수십 년간 평생 저는 이제 이 자취생으로 살았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 스스로를 자기 돌봄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제일 좋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건 흔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 자율, 자결, 자주 독립.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그만큼 내가 독립하거나 스스로 이것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아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말하고 좀 수동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는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되어라.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우리가 늘 그런 인생을 그런 얘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혼자서 무소의 꿀처럼 혼자서 가라. 그죠?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뭐 독고다이 인생은 독고다이야. 혼자서 살아가는 거야. 어쩌면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자주나 자립이나 뭐 자율이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일어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연립, 연대 그리고 공생이라는 게 사실 밑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고아가 됐고 그래서 대학 시험도 포기하고 어쨌든 저는 아직 어린 청소년이니까 저도 외동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는 부모님들한테 의존해서 살았죠. 학교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혼자 스스로 일을 쓴다는 거 생각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집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못 가고 그냥 인생의 첫 번째 책임으로 막노동판에 들어가서 이제 어깨에 그냥 큰 벽돌 같은 짊어지고 건물 오락내리를 하면서 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나는 내가 지금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제는 내 가족이 있으니까, 그죠? 가족이 한테 제가 의존을 했었고, 그죠? 그리고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연결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말 그대로 진짜 독고다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라는 부분은 없다고 죽기 살기로 한 1년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학에 서울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간 이후에도 저는 스스로는 혼자서 독고다이가 되고 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대학 합격하고 난 후에도 등록금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서울 나오고 야, 너 어디서 살지? 묵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학비도 문제이고 용돈도 문제이고. 그런데도 하여튼 제 고향 그때 저희 집은 성당에 다녔는데 성당에서 나서가지고 4년 동안 대학교 다닐 동안 등록금 우리가 버텨줄게 뭐 그렇게 해결되고, 또 다행히 제가 대학교 갈 때 성적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그 이중으로 좀 장학금 받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온 장학금은 그냥 생활비로 쓸 수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거나 지지해주거나 그런 수많은 분들과에 제가 의존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협력이나 도움이나 그런 게 없었더라면 저는 대학을 제대로 졸업도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책 쓰고 하는 이런 작가로서 살아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는 확신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론 죽을 때는 결국 혼자 죽긴 하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이제 꽤 들었고 더 나이가 들면 어쩌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고 사실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점점 더 생로병사 과정을 겪는데 누군가에는 결국 의지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끝까지 의지하자고 버티다가 신 교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께서는 나는 나이 들고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스스로 내가 노인돼도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보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상적이죠. 그렇잖아요.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저는 실제로 몇 년 전에 갑자기 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 한 2주 정도 그냥 좀 이상해가지고 응급실 갔는데 의사가 바로 저를 그냥 그날로 입원시켜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재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2주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다행히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아가지고 퇴원을 하긴 했지만, 그때 제 병실에 있던 분들이요, 와, 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분이 한 60대 초반 정도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반쪽이 마비가 됐어요. 생각해보시죠. 반쪽이 마비가 되면 말도 못하죠. 당연히 근육이 온몸에 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반쪽 팔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그냥 침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어지간해도 멀쩡했는데 독립생활 못해요. 그분은 일어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서러우니까 그냥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하면서 그냥 뭐 울부짖는데 정말 와, 소름이 쫙 끼쳤네. 바로 그분이 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그게 갑자기 막 들어오신 분들이 막 저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도 병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보면서 아 저런 분이 내가 내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분 내일 당장 쓰러져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되면 그죠? 노인 독립 불가능하죠. 무조건 누구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은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막 일어서서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절대적인 의존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조금 크면 이제 나도 이제 세상 독립해야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갖고 막 하지만 결국은 혹시라도 사고 나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다시 어린이로 돌아갑니다. 애기로. 그럼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만 해요. 근데 물론 좋은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 가족들이 나를 절대적인 돌봄 상태로 나를 돌봐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냐?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나서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존재로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돌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고 연결되어 있고 오직 그 연립한 상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 저는 이런 돌봄의 보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건 누구나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 죽은 사람 인류사에 한 명밖에 없죠. 죽었다 부활하시는 분. 딱 그 한 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죠? 부활하신 그분도 일단 죽었어야 돼요. 일단 죽고 난 뒤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건 그냥 보편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의존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그게 전 인간의 근본적인 의존성이고 보편적인 그런 돌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가정의 육아 돌봄이든 노인 돌봄이든 어떤 형태의 돌봄이든 그것이 좀 더 같이 좀 더 확장돼 가지고 돌봄이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 돌봄이 좀 더 우리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논의가 되고 더 좋은 돌봄 사회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저도 좀 작은 글에 힘을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시 뺐었습니다. 뺐습니다. 저희가 썼던 내용 속에는 정말 서로 돌봄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자립이 아니라 연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뺐은 이유가 뭘까요? 김은아 선생님이 제 글을 엄청나게 오해를 하셨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돌봄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마저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절대 돌봄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제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선생님 말씀도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 돌봄이 되지만 그런데 그 절대 돌봄의 그 상태조차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었었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저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노인의 상태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 상태가 있긴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제 이모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이모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 휠체어를 움직여주시는 그 간호사의 의지에서 오고 밥도 그렇게 드시고 계셨었어요. 만일에 그런 공간이 없었다면 그렇게도 살지 못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노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랑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순수 진료와 순수 형상의 단계 즉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태 말고 그게 상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 외에 우리는 매 순간
서로에게 연립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김원학생 일부러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렇겠지?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5분 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재밌는 그런 토크 어바웃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